때 만약에 삼성이나 하이닉스를 골라야 된다면 사실 이익 추정치로 이렇게 대입해보면 하이닉스가 더 싸요. PER 기준으로. 근데 삼성이 못 올랐던 거는 HBM도 못했는데 범용 디램은 거의 AI 서버에는 별로 안 들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9월달에 샘 알트만 오고 나서 갑자기 분위기가 뭐 달라졌죠. 범용 디램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다 각각 장점은 있지만 지금 분위기로는 오히려 분위기는 더 좋은 편이에요. 14만 전자 76만 닉스를 넘기면서 반도체 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미 많이 오르긴 했는데 두 기업의 주가가 상반기에는 좀 그래도 여전히 위쪽으로 더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여기서 이제 막 저는 가격은 더 열려 있다고 보는데 이게 투자하시는 분들 관점에서는 새롭게 만약에 내가 이걸 해야 된다. 네. 참 어렵긴 해요. 여기서 뭐 20% 오를 수도 있고, 예, 근데 올랐는데 나중에 뭐 12, 13으로 또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걸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지금 어려운 상황은 맞는데, 그러니까 올라도 좀 걱정이 여기서 얼마까지 오를 거냐. 근데 보통 저렇게 또 오르면 언제든지 또 급락 나오다 보니까 고민은 큰데, 그래서 저도 함부로 얼마 간다고 얘기는 사실 이제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다만 이거죠. 저도 고점은 모르지만 이 사이클이 되게 오래는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반도체 이렇게 좋았다가 너무 쉽게 무너지고, 이 사이클은 아니고 이게 오르고 나서 조정은 나오겠지만 일정한 조정 받고 또 우상향하는 이런 사이클로 좀 오래 가지 않겠냐. 왜냐하면 지금 일단 이 우리나라 기업도 마찬가지고 지금 마이크론도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결국엔 지금 그거거든요. 이 공급이 너무 적어요. 공급은 적은데 늘리고 싶어도 늘리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공장 지어도 28년에 완공. 그럼 2년 동안은 딱히 방법이 없어요. 근데 삼성 하이닉스도 공급을 늘리고 싶을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가격 좋은데 하나라도 더 팔면 좋은데 뭐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고, 얼마 전에 되게 좀 재밌다는 표현이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 임원이 잘렸다고 하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 한국에 와서 반도체 구해오라고 딱 이렇게 가서 보내놨더니 결국엔 하이닉스한테 퇴짜 맞아가지고 왜냐면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죠. 이게 빅테크는 지금 급하고 삼성 하이닉스는 주고 싶어도 못 주고, 지금 주면 우선순위는 아마 엔비디아부터 할 텐데 값을 또 많이 쳐주는 회사들, 이런 회사로 가고, 그리고 지금 HBM 수요도 좋은데 일반 범용 디램까지 수요가 계속 늘어나니까 지금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부자가 아니니까 이게 도대체 얼마만큼 공급 부족한지 명확히 모르잖아요. 근데 마이크론 CEO 인터뷰하는 거나 기사들 보면은 미국에서 들려오는 외신 보도 보면은 볼 때마다 깜짝 놀라는 게 우리가 상상한 거 이상으로 수요가 너무 많은데 공급은 되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계 증권사가 막 삼성전자 올해 영업이익 막 155조. 예. 맥쿼리는요 내년 삼성전자 순이익 200조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 진짜 머릿속으로 이게 맞아요. 말이 되나? 너무한 거 아니야? 막 이럴 수도 있는데, 근데 그들이 봤을 때는 그게 또 맞다고 생각하니까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히 상상을 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뭐 14만 전자, 20만 전자, 뭐 하이닉스 100만 전자, 이거를 그냥 목표가를 정하지 마시고 방법은 없어요. 그냥 그 CEO들의 인터뷰, 매 분기 엔비디아 젠슨왕이 무슨 얘기하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번 달 말에 삼성과 하이닉스가 그 IR을 하잖아요, 실적. 그걸 확인 한번 해보고 거기서 그거 보고 아마 애널리스트 분들이 추정치를 더 올릴 수도 있고요. 우리 생각보단 그렇게, 우린 이미 이 정도 될 걸 알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네. 그러면 좀 밋밋하면 또 빠져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판단을 해야지, 사실 뭐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누가 얘기한다고 그걸 맞출 방법은 지금 없기 때문에, 다만 일단 열어놓자. 계속 위는 열어놓고 일단 저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에 반도체가 좀 오래 갈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 오래라는 걸 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봐도 될까요? 일단 원래는 제가 작년 한 11월, 12월에 이제 국내 증권사 리포트 봤을 때는 공급이 아무리 빨리 늘어야 27년이라 그랬어요. 근데 외국계 증권사 이제 한 달 지났잖아요. 외국계 증권사 보고서들은요 빨라야 28년이래요. 1년이 더 연장돼 버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번 달 말에 삼성 하이닉스 실적을 보면 명확해져요, 좀 더. 근데 최소한 올해는 아니고, 그리고 지금 외국계 증권사가 지금 저렇게 공격적으로 쓰는 거 보면 27년에도 늘기가 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상으로 공급을 늘리기가 되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 미국에서도
어떤 기업 CEO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AI를 그 이제 추론 AI가 요즘에 추론한다 그러죠. 기억을 해서 답변을 네. 이제 거짓말하지 않고 이제 제대로 된 답변들을 많이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메모리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 수요가 계속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GPU를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놔도 메모리 용량이 증가를 안 하면 이거를 성능을 높일 방법이 없대요. 그래서 이제 메모리 벽이다. 벽이 생겼다. 이 벽을 치우려면 메모리 용량을 증가시켜서 치워줘야 성능이 나가는데 얘 때문에 막혀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현직에서 느끼는 그 메모리에 대한 공급 부족 강도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예. 근데 그게 최소한 이제 27년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 예. 그러면은 결국엔 만약에 28년부터 공급이 는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28년부터 주가는 6개월 선행하거든요. 그러면 27년 상반기까지는 괜찮은 거죠. 만약 그렇게 계산을 하면. 그래서 그 정도로 본다면 적어도 올해 말 뭐 내년 상반기까지는 크게 이제 걱정 없는 사이클인데 다만 그런 건 있어요. 이 기울기라는 게 있으니까 기울기가 이익 증가할 기울기가 올해 상반기가 좋고 하반기 조금 약간 이렇게 되고 이런 분위기니까 아무래도 주가 상승률은 올해 상반기가 더 높지 않겠냐. 하반기에 급락한다는 게 아니라 상반기에 뭐 만약에 50% 오르면 그 하반기는 좀 덜 오르는 거죠. 그쵸.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반도체 랠리가 이어지는 이유가 HBM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범용 디램도 이제 호황을 이루면서 이뤄지고 있잖아요. 삼성과 하이닉스 중에 이제 주가 측면에서 좀 더 유리한 측면에 있는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실까요? 사실 이익 추정치로 이렇게 대입해 보면 하이닉스가 더 싸요. PER 기준으로 하이닉스가 더 싼 거는 맞는데 근데 작년에는 하이닉스가 너무 성과가 좋았잖아요. 그 삼성에 비해서. 근데 삼성이 못 올랐던 거는 HBM도 못 했는데 범용 디램은 사실 그때만 해도 작년 9월 전만 해도요. 범용 디램은 거의 AI 서버에는 별로 안 들어갔어요. 이제 대부분 거기 PC나 스마트폰 그러니까 거긴 되게 안 좋았잖아요. 또 업황도. 근데 갑자기 이제 9월 달에 작년 9월이었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샘 알트만 오고 나서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졌죠. 범용 디램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샘 알트만이 왜 저럴까 그때는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마이크론 실적 발표하고 이런 것들 나오면서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 추론 수요가 폭발하면서 갑자기 범용 디램까지 같이 필요한 거죠. 이거 저장을 해야 되니까. 근데 범용 디램을 구매하려고 봤더니 여기는 아예 물량을 안 찍어내가지고 물량이 없어요. 그거 다들 HBM만 만들고 있어요. 여기 만드니까 여기는 공급 더 좋고 근데 여기 갑자기 수요가 폭발하니까 이제 이익률이 여기가 더 좋아요. 그러면 이거는 삼성한테 엄청난 호재죠. 하이닉스는 범용보다는 HBM이 비중이 높고 삼성은 범용이 높잖아요.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는 삼성이 훨씬 세요. 하이닉스보다 그죠? 예, 주가 상승률이 더 셌던 게 그것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삼성이나 하이닉스를 골라야 된다면 사실 다 각각 장점은 있지만 지금 분위기로는 오히려 삼성전자가 좀 분위기는 더 좋은 편이에요. 일단은 왜냐면 범용 쪽이 더 세버리니까 그게 있고 그리고 삼성이 조금 더 공급할 수 있는 여유가 있대요. 예, 물량이.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수혜는 더 받을 것 같고 그리고 파운드리도 기대할 만 하잖아요. 요새 막 퀄컴 수주 받았다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여기는 정말 미운 오리 새끼 같은 약간 사업부죠. 예, 아팠죠. 맨날 적자 보고 이번에도 1.5조 까먹은 것 같은데 근데 올해는 이제 적자 많이 줄이겠죠. 그리고 제가 삼성전자를 사실 메모리도 좋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삼성전자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 테슬라 밸류체인에 들어간 걸 되게 높게 평가해요. 이 일론 머스크가 제가 저번 주말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미국의 어느 유명한 그 팟캐스트 나가서 1시간 반 동안 대담한 게 이제 되게 이제 퍼졌더라고요. 신문 기사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이걸 봤더니 거기서 했던 얘기 중에 일론 머스크 했던 얘기 중에 갑자기 듣다가 삼성전자가 떠오르는 게 로봇이나 이런 자율주행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칩이다 칩. 칩 얘기를 했고 그 칩을 잘 설계하고 제조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근데 그 제조를 삼성한테 맡겼거든요. 그 2나노 그죠? 아시죠? AI6 칩. 그거 보면서 이 삼성의 역할이 이제 진짜 중요해지겠구나. 이 칩을 잘 만들어서 공급만 한다면 파운드리 밸류를 받아버려요. TSMC가 엄청난 밸류 받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직 우리가
지금 메모리만 받고 있지 그거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까지 생각한다면 삼성이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지 않나. 다만 하이닉스는 미국의 그 ADR 상장하는 거, 요 모멘텀 또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무시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거 되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또 수급으로 올릴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꼭 너무 저는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모멘텀은 실적이나 이런 성장성 모멘텀은 삼성이 좀 더 낫지만 수급 모멘텀은 하이닉스를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같은 장에서 반도체주에 투자할 때 이렇게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개별주에 투자를 하는 게 좀 더 좋을지 아니면 반도체 ETF 쪽에 그냥 투자하는 게 좋을지. 사실은 이제 지금은 사실 삼성 하이닉스만 투자하는 게 제일 결과가 좋았죠. 그동안은 이 둘만 가고 소부장이 좀 약했잖아요. 왜냐하면 공급을 안 하는 사이클이니까 소부장이 가기가 좀 어려웠는데, 근데 이제는 어쨌든 공급을 늘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장비 발주도 있을 거고 늘립니다. 옛날보다 뭐 폭은 적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 하이닉스도 물론 좋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장비 쪽이 좀 괜찮아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이들은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아무래도 반도체 소부장에서는 장비가 먼저 이제 그 선택을 받으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 수주 기대감이 있는 반도체 그 장비 회사들을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다만 이 반도체 소부장이 너무 종목이 많아요. 뭐 찾아보시면 진짜 한 200개 가까이 되는 것 같아서 그거 공부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뭐 장비도 뭐 증착 장비, 뭐 식각 장비 되게 다양합니다. 뭐 이것도 내가 공부해야죠. 뭐 후공정 장비부터 해가지고 진짜 복잡한데, 근데 직장인분들 그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거면 그냥 ETF 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정답이 아니라 내가 개별 기업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나 하나 파보겠다. 그러면 그냥 개별 기업 하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 직장인분들은 그게 어려우니까 그럴 거면은 반도체 소부장 ETF 투자하시면 어떤 기업이 올라가면 그 기업 시총이 올라가면서 ETF 결국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중간은 가잖아요. ETF가 장점이. 그래서 저는 반도체 ETF를 투자하시는 것도 직장인분들한테 오히려 더 좋은 선택 아닌가. 예. 왜냐하면 개별 기업을 잘못 투자할 때 단점이요. 그 기업이 안 가는 경우도 있어요. 반도체가 가는데 안 가는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진짜 낭패 보거든요. 왜 다 반도체가 수익 나는, 나는 반도체 내가 있는데 가진 나는 왜 것만. 이러지? 안 올라. 이게 잘못 고른 게 한 거죠. 근데 ETF는 그런 실수는 없어요. 적어도 중간 이상 가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약간 뭐 이 투자 경험이 적으시거나 그 직장인분들한테 ETF가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장비 기업 쪽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래도 조금 눈여겨보고 있는 기업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좀 증착장, 그러니까 그 전공정 장비라고 하는데, 그 사실 지난 몇 년간 22년에 챗GPT 나오고 그 반도체 장비주가 안 간 게 아니라요. 장비주 중에서 급등한 기업이 뭐냐? 한미반도체 아시죠? 한 15배 올랐어요, 주가가. 왜 그랬죠? HBM 그 장비를 하이닉스에 독점 공급해봤죠. HBM으로 둘이 같이 간 거예요. 이쪽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요새 한미 또 급등했으니까. 근데 이미 주가는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저점 대비해서는 거의 한 15배 가까이 올라왔으니까 굉장히 이제 좀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지금 구간에선 그 전공정은 그렇게 많이 못 갔어요. 왜냐하면 장비 투자를 안 하니까. HBM과도 크게 그게 관련 있는 건 또 아니다 보니까 한미에 비해서는 이제 많이 약했던 이제 업종이 바로 반도체 전공정. 전공정도 종류가 다양한 게 뭐 증착은 이제 반도체 웨이퍼 동그란 데다가 거기다 이제 보통 가스 같은 걸 이용해서 소재를 입히는 거예요. 이제 옷을 입히는 거랑 비슷한데 그거 이제 증착 장비라고 하고요. 국내에서 증착 장비 대표적인 회사가 원익 IPS랑 테스랑 유진테크. 뭐 전 요 세 개 다 괜찮다고 보거든요. 각각 좀 장단점은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 중에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유진테크가 좀 괜찮다고 보는 게 삼성 비중이 좀 높더라고요. 아무래도 삼성이 좀 더 투자를 많이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가 되게 약한 분야가 식각 장비예요. 식각은 뭐냐면 우리 그냥 이렇게 깎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이게 막을 쌓고요. 그것도 깎고 씻고 또 쌓고 깎고 막 이걸 무한 반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반도체 소자를 만들어서 이제 키우는 건데, 그 식각 장비는 미국 회사들이 거의 독점인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국산화하는 회사가 VM이라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 그 회사가, 근데 그 회사는 하이닉스하고만 거래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수혜를 그대로 받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식각 한 다음에 뭐 해야죠? 씻어야죠. 보통 이제 씻는 회사를 우리가 보통
그 하이닉스에 주로 공급하는 회사가 LTC라는 기업이 있고 그다음 찌꺼기라든가 이런 거 이제 제거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PSK 네. 이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나는 거는 그 정도인데 아무튼 그런 이제 전공정 장비 회사들이 반도체 설비 투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수혜를 좀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쪽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가 참 올해도 계속 우황이 이어질 것 같긴 한데 거품론도 계속 나오거든요. 주가 수준 뭐 실적 대비해서 과도하다고 보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 근데 이거는 제가 동의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물론 AI 일부 기업은 있겠죠. 뭐 주가 많이 오른 기업은 아직 돈 못 벌고 근데 적어도 우리나라 메모리만 보면은 거품이 아닌 게 그 이익 올라가는 속도보다 주가 상승 속도가 늦어요. 그러니까 PER이 자꾸 더 오히려 올라가는데도 떨어지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니까 그래서 아직은 거품은 아니다. 밸류가 높진 않아요. 이익 대비해서는. 그러니까 걱정은 그거죠. 진짜 이 이익이 나오는 거 맞냐? 올해 삼성전자가 155조 버나? 이거는 누구도 지금 모르잖아요. 아직 가보진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미달하면 이제 이건 거품이 맞는 거죠. 근데 아직은 알 수 없고 이익은 이만큼 올랐는데 주가가 이걸 오버슈팅 해가지고 막 날아간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예, 그거만큼 못 올랐기 때문에 아직은 거품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AI도 이제 관련주들이 종류가 워낙 많은데 제일 걱정이 이제 미국에서는 뭐 오라클 같은 기업들이 돈도 못 버는데 투자만 많이 한다 막 이런 얘기가 있지만 물론 그 기업이 거품일 수도 있고 뭐 몇몇 기업은 거품일 수도 있지만 아직은 우리가 왜 판단을 못 하냐면요. 오라클만 예로 들면 오라클은 고객이 엄청 많아요. 지금 막 그 수주를 엄청 받아놨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그 수주를 매출로 바꾸고 싶어도 바꿀 지금 당장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가 완공돼야 거기서 클라우드 같은 거 서비스 제공해서 매출화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우리나라 조선사가 지금 선박 수주 엄청 받았는데 받아서 그러면 이제 배를 원래 이 회사가 50척만 만들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100척을 받아놨어요. 그럼 50척 더 만들기 위해서 증설 들어가야죠. 근데 이 증설하는 기간이 또 걸리잖아요. 그럼 그게 끝나고 배를 만든 다음에 매출 잡히죠. 마치 오라클 지금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데이터 센터가 27년에 끝나요, 완공이. 그때 가봐야 이게 매출화 될지 안 될지 알 수 있지. 지금 알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거 혹시 매출화 안 되는 거 아닐까? 데이터 센터 자꾸 만드는 거 지연되는 거 같고 막 이러니까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품론의 취지는 제가 이해는 하지만 주가 또 많이 오르기도 했으니까 근데 섣불리 거품이라고 지금 우리가 100% 단정할 수는 없다. 27년 가봐야 된다. 그리고 적어도 M7은 거품은 아니에요. M7은 아까도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주당 순이익 증가율이 25% 정도 되는데 PER은 오히려 떨어져 버렸어요. 이익은 증가하는데 그만큼 주가가 밸류 부담은 많이 떨어졌고 이익 기반으로 그냥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부담 없고 엄청난 그 AI 투자한 거 뭐 작년에 그래프 보신 분도 계시죠. 막 AI 지출 막 이거 너무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도 그 거의 부채는 안 씁니다. 아마존이나 일부 이제 좀 채권 발행한 거 있지만 그 어떤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2022년부터 챗GPT 나오고 2025년까지 이제 자본 지출한 거 중에 그 빅테크들이 한 거 중에 그 이게 부채 증가율을 한번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 그게 2022년 대비 9% 정도 늘었대요. 부채가. 그러면 누가 봐도 그렇게 많이 는 거 아니죠. 닷컴 버블 때는 몇 퍼센트였냐면 그게 130%였어요. 닷컴 버블 때 이렇게 부채 증가는 한 몇 년간 그거랑 비교하면은 지금 굉장히 건전하게 투자하는 거예요. 현금으로. 근데 그런데 거품이라고 하기 어렵고 또 작년에 M7 투자하신 분들은 조금 속으로 그러실 거예요. 아 그냥 한국 갈 거야. 왜냐하면 M7 좋다고 해서 투자했는데 사실 성과 보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구글 빼고는 생각보다 성과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죠? 구글만 좋았고 이 알파벳만. 근데 한국에 그 조롱받던 삼성전자가 110% 올랐어요. 작년만. 그러니까 주가 또 많이 오른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거품이다. 이거는 저는 아직은 너무 이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그리고 이 구글까지 이 서학개미들이 사랑하는 빅테크 3인방의 주가 흐름 올해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저는 제가 예전에 다른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이거 틀리면 욕 먹을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알파벳이 시총 1등 될 거라고. 그때 그 언제 그 얘기를 했냐면 그 알파벳이 이제 워런 버핏이 투자했잖아요. 갑자기 은퇴 전에. 그래서 그때 전 별로 알파벳 그렇게 관심을 갖지는 않았거든요. 그 전만 해도. 근데 왜 인수했지? 아니 왜 지분 투자했지? 그래서 좀 공부를 해봤더니
답은 그거였어요. 아, 워런 버핏도 일단 AI를 인정했구나 이제. 근데 왜 구글이야? 왜 알파벳이지? 봤더니 워런 버핏이 좋아하는 스타일인 거예요. 일단 돈을 많이 벌어요. 그리고 독점 기업이죠. 경제적 회자가 엄청나잖아요. 뭐 유튜브를 이길 방법도 없고 검색도 다 구글에서 하고 그죠. 데이터가 엄청 많죠. 클라우드도 잘하죠. 그래서 했구나. 근데 여기에 이제 제미나이가 있는데 근데 제가 제미나이를 확신을 못했어요. 그때만 해도 제미나이 아직 챗 GPT 안 되는 거 되는데? 아닌가? 근데 3.0 업데이트 했잖아요. 그거 제가 썼거든요. 그 후로 챗 GPT를 거의 안 써요. 네. 저도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그 후로 그래서 이거 진짜 약간 바뀌나 지금 분위기가.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챗 GPT가 좀 불리해 보여요. 이유가 뭐냐면 제미나이는 구글의 그 수많은 데이터를 다 쓸 수가 있어요. 자기 데이터예요. 유튜브 동영상 데이터 다 가져올 수 있고 자기 거잖아요. 챗 GPT는 남의 데이터를 긁고 와야 돼요. 이제 여기서 이 편차가 일단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 상황에서 3.0 업데이트 됐는데 구글의 TPU로 이거를 학습한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엔비디아 GPU보다 훨씬 싸게 한 거예요. 근데 그 TPU 성능도 10년 전부터 이제 미리 준비해 온 건데 그게 이제 빛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되게 놀랍다. 전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심지어 밸류도 그렇게 비싼 편도 아니었고 최근에 챗GPT 점유율이 76%에서 64%까지 떨어졌고 그 구글 제미나이가 11에서 24까지 갔어요. 21인가 아마 그 정도 갔을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게 급격히 좁혀지는 거예요. 이러면은 이제 우리 보통 이런 곡선 보면은 1등이 이렇게 떨어지고 2등이 치고 가면 나중에 붙는 경우들 되게 많거든요. 물론 그럴진 제가 모르지만 그걸 보면서도 이제 알파벳의 시대가 오나 보다. 워낙 경제적 혜자도 좋은데 그래서 저는 일단 알파벳의 그런 부분들을 약진을 보고 이제는 엔비디아 시총도 좀 한번 이길 수 있지 않겠냐. 시가총액 1등. 왜냐면 지금 일단 애플은 이겨버렸잖아요. 그리고 물론 아직 조금 격차 있는데 엔비디아가 물론 뭐 1등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알파벳이 계속 도전장 내미지 않겠냐. 그리고 엔비디아가 여전히 되게 좋은 건 맞는데 갑자기 경쟁이 좀 심해지죠. 요즘에 뭐 아시겠지만 자체칩 만드는 기업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되게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CES 2026에서도 되게 좋은 내용들 많은데 주가 빠져버리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피지컬 AI 하겠다고 지금 계속 발표도 하는데 근데 피지컬 AI는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당장 성과가 나오는 건 아니고 엔비디아가 뭐 나쁘다가 아니라 엔비디아는 유지는 계속 할 것 같은데 여기서 뭐 시총이 또 그럼 5조 달러, 6조 달러 가기는 또 지금 이 경쟁이 만만치 않아서 저는 엔비디아는 그냥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뭐 내려가긴다 올라간다 보다 좀 유지하면서 모멘텀을 좀 기다리지 않겠냐. 근데 피지컬 AI에서 뭔가 엔비디아가 뭔가를 보여주면 또 한번 레벨업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건 좀 시간이 걸리고 이제 테슬라는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뭐 주가는 견조하긴 한데 참 이게 기대도 되지만 걱정도 되는 게 일단은 본업이 잘 안 돼서 그죠. 지금 전기차가 너무 안 되니까 그래서 펀더멘탈은 약해요. 이건 단점인데 근데 이제 피지컬 AI 시대가 오긴 오잖아요. 근데 이 회사보다 잘할 회사가 보이진 않아요. 그죠. 앞으로 우리 자율주행 타고 다닐 거고 로봇도 집집마다 한 대씩 언젠간 올 텐데 거기서 누가 봐도 스마트폰 1등한 애플과 테슬라가 자꾸 이제 겹쳐 보이는 거예요. 애플이 스마트폰 1등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테슬라는 로봇에서 1등 할 것 같고 이런 이제 그림이 그려지다 보니까 근데 그걸 너무 빨리 반영해서 이제 지금 PER이 막 200배 되니까 좀 비싼 좀 단점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테슬라는 계속 변동성은 클 것 같아요. 이거 고민이죠. 기대값으로 올랐다가 또 야 너 왜 돈 못 벌어 그래서 한번 또 뺄 거고 이런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저는 이걸 오히려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미래를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발언이나 이런 걸 많이 보면서 느낀 게 이 사람은 진짜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세상을 바꾸긴 하겠다. 그래서 장기 투자는 괜찮겠다 생각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비싸고 펀더멘털이 약하니까 급락할 때 한 번씩 모으시면 어떨까. 테슬라는 반대로 이렇게 지금 좀 올랐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가만히 기다리셨다가 뭐 악재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때 밑에서 좀 저점에서 해서 그걸 끌고 가시고 오를 때는 좀 주의하자. 주가 막 이렇게 기대값으로 오를 때 그땐 이게 왜 테슬라가 변동이 자꾸 크냐면요. 실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되게 단단해요. 엔비디아나 알파벳은 실적으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가는데 테슬라는 실적으로 가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기대로 가니까 기대가 소멸되면요 갑자기 또 빠져버려요. 예, 그 변동성을 이해하셔야 돼요. 주가 흐름을. 그렇기 때문에 오를 때 쫓아가면 물려버려요. 그래서 테슬라는 철저하게 좀 급나간다. 옆에 누가 이제 테슬라 조롱한다. 그러면 투자하셔야 되고 막 이제 테슬라 찬양한다. 오히려 좀 조심하고. 약간 저는 그렇게 투자하면 더 성공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사님은 그럼 엔비디아 다음 타자를 뭐 구글, 알파벳 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알파벳이 M7 중에서는 일단 지금은 아까 뭐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그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AI가 결국에 이제 우리 생활로 들어왔는데 뭘 봐도 데이터 싸움이야. 결국엔 데이터예요. 데이터가 이게 많고 자기 데이터여야 돼요. 그래야 거짓말도 안 하고 완벽한 답을 줄 수가 있고. 근데 구글은 엔비디아 GPU를 많이 안 쓰고도 자기 칩으로 이 성과를 낸 거예요. 그럼 비용은 많이 안 들어가요 또.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구글도 지금 이번에 현대차랑 협업하잖아요. 구글의 딥마인드를 현대차의 그 로봇에 넣겠다 했기 때문에 피지컬 AI로도 확산할 수도 있고 확산도 가능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유튜브, 구글 이런 검색이라든가 이 성이 너무 견고해요. 이걸 그 누구도 깰 수가 없어요. 지금은 방법이 없어요. 네. 여기서 AI까지 붙여서 성장하니까 더 단단해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제미나이의 그 성능도 그렇고 저는 구글 그러니까 M7 중에 아무리 생각해도 딱히 구글을 지금 당장 모멘텀 면에서 이길 기업은 이게 딱히 보이진 않아서 저는 구글이 가장 그러니까 알파벳이 가장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